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주말 여야의 대선 경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어 주목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 간 극심한 대립을 빚었던 여론조사 방식 문제를 결정하고 일단 내분을 봉합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체로 하는 게 있어야 주문도 가고 하는데 그건 아예 없어. 지금 현장 매출이 작년에 20-30% 떨어진 데서 지금도 거의 절반 정도인데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차 접종률이 절반 가까이로 높아지고 하면 현재 일상과 방역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오늘부터 4주간 추석 연휴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코로나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델타에 이어 새로운 뮤 변이까지 출현하면서 위드 코로나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확진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드리면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375명으로 62일째 네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확진자 수는 서울이 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98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환자의 비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네,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영업이 가능해졌고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겠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되면서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전체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즉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석 연휴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집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13일부터 2주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6명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는 8명이 허용되고 이렇게 방침이 또 다 달라서 좀 헷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수칙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모임 가능 조합을 따지는 게 마치 퀴즈를 푸는 것 같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서 백신 인센티브를 얻게 됐지만 방역 지침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방역체계 개편에 희망을 걸었던 자영업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월 달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백신 접종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거나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한 팀도 없어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30, 40대를 이제 포함하는 1차 접종 완료자들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현장에서는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면서 이번 주부터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한숨소리가 깊고 또 반발도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꺼낸 영업시간 1시간 연장과 인원 제한 완화 등의 카드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는 입장인데요. 자영업자 단체는 오늘 8일 전국적으로 심야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완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 차량 시위가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엔 전국 9개 지역에서 3천여 대의 차량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개편된 방역 수칙을 놓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후 6시를 전후해 활동이 달라지나 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 4명과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비접종자 2명과 접종자 4명을 포함해 6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되며 이외 업종은 기존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이 복잡한 방역 대책을 총리께서는 다 기억하실지나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또 방역 대책이 매우 복잡하다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이번 거리두기로 확산세가 완화되면 또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은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손영래 반장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아마 저희가 좀 더 그 확진자 중심에서 좀 이 거리두기 체계를 좀 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들을 아마 시행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9월 한 달간 상황이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이 이 정도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9월 중하순부터 어느 정도 이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 같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확인되면 나타나면서 네. 유행이 좀 적절하게 통제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렇게 이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역당국은 또 가급적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려 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영래 반장은 확진자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없앤다는 의미로까지 표현되고 있어서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거리두기를 하려면 우선 높은 접종률과 추석 이후의 확산세를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새로운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새로운 뮤 변이까지 출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지난달 벨기에 한 요양원에서는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환자 7명이 뮤 변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내에서도 3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는 추석 이전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결과 찬성이 58.5%, 반대가 34.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운 사람들이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가자 이렇게 찬성한 거예요. 네,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로 멈춰선 일상이 회복될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첫걸음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놓인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빠른 백신 접종일 겁니다. 그렇죠. 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차질을 빚던 모더나 수급이 다시 재개가 됐어요. 네, 오늘도 모더나 255만 2천 회분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약속 기한보다 하루 늦기는 했지만 우려를 빚었던 600만 회분 중 대부분이 차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 도입 물량은 675만여 회분으로 약속했던 701만 회분보다 25만여 회분 부족한 물량입니다. 결국 기한 내에 약속한 물량을 다 받지는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 당초 모더나가 7, 8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916만 회분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의 대표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240만여 회분의 백신을 덜 받은 셈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모더나사에 사과를 요구하거나 항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또 모더나의 백신 공급과 관계없이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서 10월까지 3,600만 명 접종 완료 등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질을 빚던 물량의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더나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학 수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앞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사에 항의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에 호텔은 스위트룸이라니 공무원분들 백신 구해오랬더니 호화 관광만 하고 오셨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수급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드 코로나 얘기가 지금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성급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까 여론조사 보도에서 보셨듯이 국민은 과반이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비수도권 쪽에서는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 흐름이고 하지만 수도권은 확산세가 좀 커지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추석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전국으로 또 확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면은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확진자 나오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최소한 1,000명 이하로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고 확산세의 전반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러면서 결정을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곧 시행될 것처럼 이런 또 기대감을 너무 주는 것도 사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실망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까지는 지켜보고 추석 지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좀 판단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서 민주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득표율 54.81%. 이재명 득표율 54.54%.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희망 넘치는 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8곳까지 옮겨서 신행연수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후보가 정해지면 과연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발상 전환의 정치, 새로운 길 박용진입니다. 정치 검찰의 쿠데타 도발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이 첫 경선지였는데요. 첫 순회 경선의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과반수인 54.81%를 득표하며 27.41%를 기록한 2위 이낙연 후보에 2배로 앞섰습니다. 세종과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졌는데요. 세종 충북 지역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4.54%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고요. 2위 이낙연 후보는 29.72%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전체 합산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4.72%로 과반 득표하고 이낙연 후보는 28.19%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죠.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경선에서 과반 압승을 거두자 이재명 후보 측은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갈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밝게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 충청권 경선이 전체의 5%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권리당원이 80만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200만이거든요. 이미 이제 권리당원들은 조직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미 우리 당원 지지자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하고 또 지역 간 불균형 이런 문제를 바꿀 사람이 적임자다, 대한민국을 바꿀 적임자다 이렇게 선택해 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0만이 좀 넘는 아마 이제 선거인단 중에 한 3분의 1이 이제 또 투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 쉬고 추석이 지나면 호남 지역 대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 포인트들이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결과가 아직 좀 뭐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여지가 아직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는 이제 친문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권리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한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상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친문 중심의 권리당원 분포와 상대적인 당내 조직력의 열세 등이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지른 겁니다. 통상 민주당은 이 권리당원들의 뜻이 당내 경선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경선 당일인 4일까지 민주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를 이낙연으로 하면 13,382개, 이재명으로 하면 1,495건의 글이 검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권리당원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권리당원이라는 거는 일정한 당원 당규상의 그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그런 당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한테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투표 결과는 달라진 거예요. 네, 권리당원들은 주로 강성 친문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은 2019년 5월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졌는데요. 개설 시작부터 친문과 비문을 갈라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 중심에 비문계로 꼽혔던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요. 당시 반대급부이자 극렬 지지를 받은 친문 인물은 총리 신분이었던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김경수나 유시민 등 원주 친문 잠룡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강성 지지층을 이낙연 후보가 오롯이 흡수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도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 전략이 충청 민심에 전혀 먹히지 않았다면서 당내 경선에는 네거티브가 안 먹히고 역효과가 나는데 이낙연 후보 캠프가 무리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당에 애정이 큰 충청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제기하는 무료 변론 의혹 반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은 여전히 그 무료 변론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잔칫날이니까 잔치 얘기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건 다 적법하게 또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다 지급했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들으시고 또 보십니다. 단 한 명의 개인들의 판단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충청권에서 낙승을 거뒀습니다. 우선 소장님,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죠. 원인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전현직 국회의원이랑 지자체장 3명한테 충청 지역에 한번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협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이미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지사 쪽으로 상당 부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들도 그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 오히려 당협위원장이 입장을 정하고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한테 이 후보를 지지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밑에서 자발적인 흐름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가버리니까 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내년 지자체 선거나 그 이후에 총선을 치르려면은 당원들이랑 너무 척지면 안 되니까 너무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후보의 조직력이라는 게 별로 변수가 안 됐다는 그렇죠. 뜻이겠네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실 충청 쪽의 조직력을 보면 뭐 이재명 지사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성향이 상당히 달랐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의원 표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표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뭐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권리당원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55% 이상 얻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27.9%를 득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20% 이상, 28%포인트 정도의 권리당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밑바닥에서. 그렇다면은 이 당협위원장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대의원보다는 일반 국민의 흐름을, 여론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권리당원에서 이 정도 표차가 났다라는 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뭐 대구, 경북, 강원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이런 쭉 민주당의 경선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민심의 흐름과 비슷하게 경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그런 결과가 이번 충청 경선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보다 큰 격차로 타격을 입은 이낙연 캠프는 후속 경선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전열을 재정비해서 1차 슈퍼위크로 이어지는 대구, 경북과 강원 경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선 전략 손질을 예고한 이낙연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죠. 이제 제기되고 있는 관심사 중 하나는 그러면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될까? 거기에 관심도 쏠리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한 주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과반 득표로 기세를 잡으면서 이 판세를 흔들 변수로는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면 후보 단일화 또 결선 투표 여부가 또 관심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일화에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좀 시큰둥한 편입니다. 일단 추미애 후보는 이전부터 이낙연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결선 투표에서 양측의 단일화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고요. 박용진 후보와 김두관 후보도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면서 완주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마치 그 스토킹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과 단일화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3위 싸움도 치열해요? 맞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3위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요. 정세균 후보는 조직력을 기반으로 대전 충남에서 3위를 기록했고 꽝 잡는 매를 자처한 추미애 후보는 세종 충북 지역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누적 합계에서 정세균 후보가 7.05%를 획득하면서 6.81%를 얻은 추미애 후보를 제치며 가까스로 3위를 지켰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는 어제 개표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분발할 것이라면서 이 당원 동지들을 믿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어제 이 결과 발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혁 대 개혁 경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사이에 그 말씀이 조금 메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올라간 것 같으네요. 네, 이제 두 번째니까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대구, 경북, 강원 순회 경선과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제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 원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전통 제조업에 첨단 기술 산업을 접목해서 신제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와 경북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를 했고요. 오늘 오후 일정도 상당수 취소를 했습니다. 향후 경선 전략 수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대로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가까운 이 우위 구도를 바꿀 수 있느냐일 텐데요. 이 후보가 반전우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아마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을 거예요. 충청 지역에 사실 제가 취재한 바로도 상당히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네. 지더라도 좀 비슷비슷한 박빙 상황에서 지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정도의 사실 격차가 날 거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합종 연행인데 후보들 간에 이것이 그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합종 연행을 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그러한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보여야 다른 후보도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합종연행을 하는데 현재 그런 확신을 다른 후보들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합종연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9월 25일, 26일 추석 이후에 진행되는 이제 호남, 전북과 광주, 전남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야말로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일정한 격차로 따돌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럼 좀 재밌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부울경,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이어지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일정한 격차로 따돌리게 된다면 결국 그 흐름이 이제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도권도 상당 부분이 호남 유권자들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없지 않나. 그런데 호남에서의 최근의 여론조사의 각종 흐름들 같은 것들 이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일정한 격차로 따돌리는 문제도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 이낙연 후보의 고민이 참 깊지 않을까. 이 판을 뒤엎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경선룰을 확정한 국민의힘 소식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공정경선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심 없이 정한 룰에는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누구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건 전혀 갖지 마시고 정말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 늦게 경선룰을 확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선룰을 두고 극심한 내용을 겪던 국민의힘이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어제 오후 4시부터 7시간 가까이 경론을 벌였고요. 밤 11시쯤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다른 정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1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고 최종 후보를 뽑는 본경선에서는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여당 후보와 비교해서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냐 이걸 묻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설명과 오늘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역선택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반이 자꾸 엇갈리고
그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일부 대권주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갈등 속에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도출된 안인 만큼 이제는 이견 없이 이 룰에 따라서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이 순탄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당 선관위가 후보들 간에 정말 의견 대립이 심했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빼고 절충안을 마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로 치러질 계획이던 오는 15일 1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고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지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민주당 본선 후보와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1대1 대결을 가정해서 득표를 더 많이 하는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민주당이 누군가 후보로 뽑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서야 그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이제 문항을 만들겠다는 건데 후보들 반응은 어때요? 네, 대부분의 후보들은 어제 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뒤 곧바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애써주신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던 유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홍 후보가 오늘 오전에 마지막으로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의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관위 합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또 다른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겼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아직 3차 본경선 때 여론조사 문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세부 일정 조율과 설문 문항 설정 등을 놓고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붙을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당내에서 어제 서약식을 두고 경선 유불리를 두고 감정 싸움이 불붙은 국민의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앞서 선관위 회의 직전에 열린 경선 후보 간담회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반대한 홍준표와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등 4명의 후보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고 또 간담회 시작 직전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내 갈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철회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제 서약식에 참석한 후보들은 다시 한번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정말 그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주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합된 모습으로 같은 고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다. 이런. 우리는 원팀입니다.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활발한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인데 또 다른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잠재적인 뇌관으로 비칠까요? 뭐 본선에서의 그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 문제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 조항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뭐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불거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 주자들 간에 이 정도로 이게 다툴 문제였나. 나온 결론을 보면 1차 20% 반영한다는 것도 8명으로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건 뭐 넣나 안 넣나 사실 8명 걸르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넣기로 한 그 조항도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 간에 큰 차이가 있을까. 결국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의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시간을 국민의힘이 너무 낭비적으로 그동안에 소모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다시 큰 갈등 요소로 대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제 안정되고 질서 있는 그리고 흥행성이 있는 이 후보 선출 과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갈 것이냐. 이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민들이 평가하는 수권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뭐 후보 개인은 차치하고 당 전체가 이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홍원 선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전반적인 이 위기 관리 능력, 흥행 관련된 능력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좀 주목이 오히려 그쪽이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후보들 간의 갈등은 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28%, 윤석열 후보가 26.4%로 두 주자 간 격차는 1.6%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13.6%로 11.7%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1.9%포인트 차를 보였고요. 최재형 후보가 4.1%, 유승민 후보 3.7%, 추미애 후보 2.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놓고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이낙연 후보가 각각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윤 후보와 홍 후보의 접전 양상도 눈에 띕니다. 윤 후보가 28.2%, 홍 후보가 26.3%로 두 후보의 격차는 1.9%포인트, 역시 오차 범위 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이뤘다면서 RN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RN서치가 지난 3일과 4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홍 후보가 32.5%, 윤 후보가 29.1%를 기록한 겁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역시 오차 범위 안쪽인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에 홍 후보는 이재명을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면서 상당히 반색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53.2%, 홍준표 후보가 27.2%로 윤 후보가 홍 후보의 2배 가까운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윤 후보가 홍 후보를 앞서는 상황이군요. 네, 반면 홍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37.4%,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9.4%로 여권 성향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윤 후보 측은 최근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냐하면은 그 분석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히고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홍준표나 유승민을 더 호감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유권자들은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분석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예. 조금 전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에서 저희가 이름이 자막이 최재형 후보로 잘못 나갔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한 가지 또 주목되는 거는 홍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친여권 인사들이 소개를 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먼저 오늘 김어준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추석 전에 역전하겠다고 하는 이제 LS 조사 방식이고 이게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주목을 끄는 조사입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그 상승세는 이제 LS 조사든 전화면접 조사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 방식에 따라. 결국은 추석 민심이 향후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거로 봅니다. 추석 이후에 이제 민심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것이 적어도 11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런 상황을 이런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있죠. 그거 다 있는데 다 있으잖아요. 그거 공개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당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정 의원은 추석을 전후해서 윤석열과 홍준표의 골든 크로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한복판에 선 윤석열은 왠지 점점 늪으로 빠지는 느낌이라고 썼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글에서는 반짝 효과로 떴다가 지는 윤석열은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후보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 착시 현상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형 후보에 가 있던 원조 강경 보수 지지자들이 최 후보를 떠나 일시적으로 홍 후보에게 가 있는 것이라며 아직 윤석열 후보를 믿지 못하고 윤 후보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영남 중심의 정통 보수층들의 일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승리를 바라며 야당 필패 카드로 홍준표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추미애를 찍겠다는 것과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걸 두고서 이른바 여당 지지층의 역선택이냐 아니면 홍 후보 자신의 확장성이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홍 후보의 또 경쟁력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발언을 한들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도일지 두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백지한장 차이죠. 역선택이냐 확장성이냐 서로 어떤 상황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최근 조사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2030의 지지 그리고 호남에서의 지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 이 부분은 이제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고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자꾸 또 언급하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약간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추종 효과인가요? 이것도? 예, 그런 효과죠. 그리고 관건은 아마 1대1 대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상대 후보 뭐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1대1 대결에서의 어떤 그 결과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로서는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일정한 표차로 뒤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본선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 후보가 확실한 어떤 그 경쟁력을 입증을 해주면 현재의 흐름과 그 부분이 확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역선택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아마 저는 이게 홍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문제입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실책을 해왔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왔고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향 국면으로 계속 가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떤 이 일종의 불안감,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그런 흐름과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냐 그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홍 후보의 지지율과도 굉장히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10시 당대표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후보 측의 법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윤 후보와 만나기 전 당 차원의 후보 검증단 설치 방침도 밝혔었는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0시에 당 대표실에서 윤석열 후보자와 저와의 면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후보들 간의 소통을 갈수록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전 총장과 여러 경로로 소통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워낙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을 강하게 하는 분이라서 그 선관위에서 주요 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을 좀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순탄하게 그 선거 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의혹이 당에 공식 접수된 사안은 아닌 만큼 당무감사보다는 검찰이 빨리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기 전에 애초에 저희 당에 공식적으로 사무처에 이첩된 문건이 없다면서 실익이 부족하다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언급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인즉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고발장을 만든 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이 공식적으로 고발장이 당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이 뜻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회동 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좀 그런 대화는 저희가 나눌 계제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건 또 저희 당이 오늘 그 법사위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였을 때 이미 언론인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당의 구성원 후보를 포함해서 구성원에 대한 어떤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제가 주문을 의원님들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상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대응하실 것이다. 이 정도 외에는 제가 뭐 후보님들과 개별 상의할 뿐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 본격적으로 또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경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당 지도부를 또 자주 뵙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또 못 뵙고 해서 오늘 인사도 좀 드리고 대표님하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나누질 않았고 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 모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예상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문제가 그건데 두 사람 모두 윤 후보 측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독대를 마친 윤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오늘도 언급을 한 겁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를 겨냥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지만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엽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를 조작했을 때와 같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엔 전혀 앞뒤 안 맞는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공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생태탕2라고 생각하는 사건인데요. 예전에 김대엽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조작했을 때처럼 노래 후렴구 부르듯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보를 했다고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내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당대표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믿어지십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도부에 있었던 저에게는 듣보잡 사건입니다. 그럴듯하게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팩트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을 보통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요. 예,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지난해 총선 때도 최고위원이었던 정최고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발 사주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잘 모르는 김웅 후보자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고발을 부탁했다는 것은 너무 어설프다. 그런 주장인 거죠. 앞에 영상도 보시고 기자들 보도도 보셨지만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더 이제 흥미롭다기보다는 관심을 모으는 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오늘도 또 정치 공작 얘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후보의 이런 대처 과연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상황에서 손준성 전 정책관이나 김웅 의원이나 등등의 어떤 말이라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다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설혹 손준성 전 정책관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고발장 등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 사건에 무관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수사를 해서 실제로 손준성 전 정책관이 그런 부분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손준성 간의 어떤 고리가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일정하게 이번 사건과의 그 연관성을 지금 분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켜보는 일종의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손준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다 검찰의 후배고, 특히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측근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두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적어도 물어봤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인용하면서 뭔가 가령 내가 알아봤는데 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 전 총장 쪽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관계로 맞서기에는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리도 지금 알 수 없지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손준성 전 정책관이나 김웅 의원이나 몇 명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그것도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걸 일단은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치적인 프레임의 가장 어쨌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건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만약에 검찰 내부의 감찰이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손준성 전 정책관이 보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과 손준성 전 정책관이 업무적으로는 측근이었지만은 이번 고발장 부분에서 내가 그 고발장 야당에 보내가지고 좀 해.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분리시키는 작전을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자꾸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그런 관점이고 야당 입장에서 그런 관점이고요. 이 사실관계 여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포렌식이라든지 이 감찰 과정의 PC에 대한 이런 조사 등등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다면 손준성 전 책관은 그러면 스스로 혼자 한 거냐? 아니면 윤 전 총장이 지시를 받아 왜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는 SNS를 통해서 이미 진실가임에 들어가 버려서 일이 커질 대로 커졌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총장 재직 시절에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진실로 곧 드러날 것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얘기했습니다. 또 김웅 의원을 캠프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진실을 밝히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역시 윤 후보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 자체라고 비판에 강하게 나서는 등 민주당 주자들도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도 들어보시죠. 진실이 아니길 바라긴 하지만 본인이 적폐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아니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방임이라도 했다든지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좀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검찰과 야당의 공모 결탁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검에서 이게 감찰 사건이 아니라 당장 수사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빨리 손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확보를 해서 조속한 착수로 핵심 증거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혼탁한 내부 다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관리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정당이 과연 집권한다면 국정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쪽의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전면 부인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는데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정책관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가 고발장은 물론 각종 첨부 자료까지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다 강경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오늘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당시 후보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선거 대책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또 추가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과 함께 김웅 당시 후보 이름이 상단에 적힌 이 대화방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발장과 증거자료로 쓰일 SNS 캡처 파일 그리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 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 등이 담겨 있고요. 또 보도에는 김웅 후보가 손 검사에게 넘겨받은 고발장을 당시 통합당 선거대책위에 넘긴 직후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며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한겨레 역시 오늘 손준성 당시 정책관이 김웅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 관련 범죄 의혹 보도 및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법여권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플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보도한 이른바 고발장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피고발인들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이러면서 신속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네, 보도가 계속되니까 손준성 검사가 한겨레 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발송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면서 향후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강조를 한 겁니다. 뉴스버스 측 설명과 윤석열 후보 측 반론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윤 총장의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해달라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저희가 확인 취재를 하기 위해서 김웅 의원에게 이 관련 내용을 물어봤고 김웅 의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준성이라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건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이 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윤 총장 쪽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캡처를 했을 때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는 검사의 솜씨다라고 의심을 했던 거는 검사님들이 캡처 파일을 가끔 저한테 보내실 때 보면 항상 그 부분을 자르더라고요. 개인 정보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그 캡처 파일들에서 보였어요.
한참 처음으로 이 선거 출마한 이게 초선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이건 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그 윤석열 총장 징계하는 국면에서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미 손준성 이 정보정책 담당관의 컴퓨터도 압수수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건이 발견됐다면 이미 그때 문제가 됐었어야죠, 보면. 이른바 고발 사주호, 공방만 있을 뿐 지금까지는 진실규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어쨌든 이거 사실을 밝혀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더 규명돼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역시 이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과연 이 부분에 관여가 돼 있느냐, 전혀 무관한가, 관여가 돼 있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관여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뭐 두 사람 다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뉴스버스의 보도나 뭐 한겨레의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상당 부분 이 직접 관여돼 있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뭐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포렌식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오는 단계까지 가야 이것이 분명하게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럼 손준성 그 당시 정책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은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 단계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대선 전에 대선 가도를 계속 갈 수 있을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황까지 아직까지는요.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조작 얘기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특정인 누구에게 그걸 전달을 한 건지,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당엔 누군가가 어쨌든 갔다, 그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누구인지 조금 한 6분 응선까지는 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실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웅 당시 송파갑 후보,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도들 보면 사실상 이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당 쪽에 자료를 전달한 건 시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까 김경진 의원도 김웅 의원이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웅 의원은 청부 고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지난 2일 날 낸 입장문을 통해서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 지원단에 전달했다면서 이 제보받은 자료라면은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죠. 키맨인 김웅 의원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두문불출을 하고 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를 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김웅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관련된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의원의 신뢰 검증도 하고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에 받았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윤 후보가 진짜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고 하면 왜 건너서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에 사실상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습니까? 김웅 의원 접촉을 좀 해보셨는지? 저희 당내에서 지금 파악한 것은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그 전달 받았다는 공조직의 당사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김웅 의원과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뭐 확인되면 언론인들께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잠시 전 김웅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 대부분 당에 전달했지만 이 논란과 관련된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그리고 당에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기억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전달받았더라도 총선 임박해서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자신이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했지만 문제 제기한 바 없고 당의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발 사주의 실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그 텔레그램 단톡방 폭파?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이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잠적한 바가 없고 언론과 접촉만 하지 않고 있으니 잠적이라는 지나친 표현은 쓰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뉴스버스의 보도와 관련해 누가 이걸 처음으로 뉴스버스에 제보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 뉴스버스의 발행인이 그 방송에 나와서 제보자는 국민의힘 측 사람이라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나온 의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암투설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노린 이 외부 공작설이 함께 돌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뉴스버스 주장대로 김웅 의원이 아닌 다른 국민의힘 측 인사가 제보를 했다면은 대선 경선 국면을 겨냥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버스 발행인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단연코 아닙니다. 제보자가 예. 그것만 알려주세요. 네. 조국 추종 세력인지 아닌지. 취재원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거 알죠? 알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네. 정치권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련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논란의 당사자가 된 김웅 의원이 오늘 실체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일부에서는 김 의원 해명이 석연치 않다, 불분명하다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해명도 사실 조금 불분명해요. 이 누구에게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또 당에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난다는 부분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뭐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지난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충분히 기억이 날 만도 하고 이 뉴스버스와의 최초 이 김웅 의원과 인터뷰할 때 그 당시 뉴스버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김웅 의원이 준성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당시 그 내용을 당에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그건 뭐 검찰 측에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아까 뉴스버스 측에서 주장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기자가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어쨌든 김웅 의원의 현재의 해명과 약간 좀 배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김웅 의원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고 검찰에 있다가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고 이번 사건에 관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쨌든 이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에 누구에게 전달을 했다면 분명히 그 당시에 뭐 아직 당에 뭐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었으니까 막 여럿은 아니었을 거고 분명 한두 명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조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김웅 의원이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그 부분도 사실은 뭐 김웅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이게 어쨌든 이 사건이 공개됨으로써 제일 타격을 입는 건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지금 뭐 그런 의심들을 마치 자신이 이걸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식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지금은 곤혹스러운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진상조사의 시발점은 판결문 입수경이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했고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의 입수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른바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이들의 목소리와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이 밝힌 입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화가 치밀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셀프로 고발하게 하고 셀프로 사실은 또 자기가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진상조사에 이어 오늘 오후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삼각편대의 시동이 걸리면서 사건의 진상이 어떤 식으로 파악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달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미처 저희가 입수를 못해서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